총선이 끝나자 식품업계가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해지면서 정부의 3월 물가 정점론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기아가 올해 1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판매량은 소폭 줄었지만 원자재 가격 안정과 환율 효과로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신한금융이 올해 1분기 KB금융을 제치고 리딩뱅크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홍콩 ELS 배상 손실 비용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KB금융의 이익이 30% 넘게 줄었습니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세계로 눈을 돌리면서 뚜렷한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의 영업이익이 2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이 실망스러운 1분기 성장률을 내놓은 가운데 앞서 이 같은 상황을 예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를 예언했던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자산운용 CEO입니다. 피터 시프는 지금은 미국 국채나 달러 대신 금을 사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자산운용 최고 경영자는 미국 실물 경제가 지표보다도 나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해결됐다는 판단이 앞으로 위기를 부를 가장 큰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And to make it 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avoid default on the national debt, the Fed is going to go back to quantitative easing, and I believe we will get some rate cuts, but that's going to send inflation through the roof and the economy through the floor. So we're going to have a massive round of stagflation. Like the 1970s, only much worse. 이제는 미국 국채와 달러를 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미국의 기관들은 주식을 팔고 채권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 역시 실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약해지면 달러 가치가 앞으로 떨어질 테니 채권 대신 높아지는 물가를 반영하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Because when you buy a bond, you're stuck with that coupon. And so if the cost of living doubles, your bond coupon remains the same. So that's basically like losing half your money. But if you invest in a stock that's selling a product where the company can double the price of that product if inflation doubles the price of everything else. 대표적인 금 찬양론자인 피터 시프는 금 가격이 한 달 안에 트로이 온스당 2,500달러까지 오르고 연말까지는 3,0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t's the best way to buy gold right now because you're buying the gold that they have under the ground. They haven't mined it yet, but you still own it, but you own it indirectly by being a shareholder in a mine. 금과 함께 가격이 움직이는 귀금속 가운데는 아직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은을 주목하며 앞으로 금 가격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연말엔 5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한때 열성 지지자였던 아들도 비트코인에 흥미를 잃고 AI로 돌아섰다며 비트코인이 5만 달러대까지 떨어지면 과매도가 이어지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1,400원 그리고 $1,700원, 이 작은 돈이지만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이슈가 된 금액입니다. 바로 환율과 휘발유 값입니다. 이 고유가와 고환율 속에 이 총선이 끝나자 식품업계가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해지면서 정부의 3월 물가 정점론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채영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오늘도 맥도날드 피자헛 가격을 올렸던데 이 먹거리 물가 심상치 않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죠?
네, 이상기후로 과일에 이어 채소 가격도 계속 안 좋아지면서 최근에 배추와 양배추 값이 급등했고 참외 등 일부 과일 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1분기 생활 필수품도 대부분 가격이 올랐는데요. 특히 설탕, 아이스크림, 케첩, 기저귀, 된장 등의 오름세가 가장 가팔랐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식품 생필품 업계를 압박하는 등 물가 안정 노력을 기울였는데 주요 원재료 국제 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 오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수입 물가도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국내 물가를 압박하고 있어 4월 물가도 2%대 안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 총선도 끝났으니까 이 공공요금이 오를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유가하고 환율까지 뛰었으니까 인상 가능성은 더 높아진 셈입니다. 네, 식품 가격만큼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바로 에너지인데요. 에너지 관련 전기, 가스 요금, 연료비 등 포함된 에너지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프랑스에 이어 한국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난달부터 국제유가는 연일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숨고르기에 들어간 원달러 환율도 지난 16일 장중한때 1,400원 선을 넘어서며 에너지 가격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올해 초부터 요금 인상을 억눌러둔 전기, 가스 그리고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물가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가 200조 원이 넘고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은 15조 원을 넘어 요금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업들의 재무구조도 탄탄하게 유지가 되어야 공공요금에 대한 가격도 안정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데 0.2에서 0.3%포인트 정도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지역 난방과 도시가스 사용량이 줄어들고 봄철 전기 사용량이 적은 만큼 요금 조정을 논의하기 적절한 시기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3월에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란 이 정부의 전망이 무색해졌습니다. 이 내놓은 물가 대책들도 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네, 우선 정부는 3월에 기록했던 3.1%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중 고점이라고 보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되는 물가 정점론을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같은 조짐이 보였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정부의 긴급 가격 안정 자금 투입 등으로 농산물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는 물가 흐름이 일부 나타나기도 했죠. 네. 지난달에는 사과 등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1,500억 원 규모의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문제는 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취재해본 결과 4월 10일 기준으로 납품 단가 지원 예산의 70%가 집행됐습니다. 지난달 18일 가격 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농식품부는 자금을 빠르게 집행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을 하고 예산을 계속 보충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기재부와 함께 추가 예산 편성을 논의 중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 그리고 무기한 연장하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이어지자 이날 정부는 배추, 당근 그리고 마른 김 등에 대해서 5월 중에는 0% 할당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예산으로 물가를 막는 걸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물가를 오르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 더디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대안들,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들여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나 야당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민생 안정용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정부의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은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 효과를 내지는 못한다는 건데요. 야당의 추경 주장과 관련해서는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물가를 더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무진적으로 할 수는 없죠. 과연 그 일회성으로 그렇게 소액의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게 정말 가게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 얼마나 해결될지, 공급이 잘 안 되는 농산물 품목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재배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인센티브나 그것을 유도하는 방안도 좀 좋겠다. 결국에는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으로만 틀어막는 것은 한계가 있고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되는 품목에 한해서는 선별적으로 수입 확대를 허용하는 등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고객들을 속여서 고위험 금융 상품인 ELS를 판 금융 지주사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홍콩 ELS 손실 배상 비용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이 4대 금융 지주사의 1분기 순이익이 7천억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배상안에 합의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대거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KB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1조 491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0.5%나 줄었습니다. 홍콩 ELS 투자자 손실에 대한 배상금 8,620억 원이 충당부채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농협금융 역시 3천억 원대의 배상금을 충당부채로 잡으며 31% 넘게 순이익이 줄었고 신한과 하나, 우리금융 역시 각각 5%에서 10% 안팎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와 더불어 거액의 홍콩 ELS 배상을 위한 충당부채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ELS 관련 배상안 반영에 의한 게 굉장히 컸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나서는 은행을 포함해서 지금 증권이라든지 카드, 보험사 등 전부문 자회사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2분기부터 충당부채가 추가 반영되지 않고 실적 반전이 예상된다는 전망이지만 법적 리스크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5대 금융그룹과 ELS 피해자 간 배상 합의가 이뤄진 건수는 불과 50여 건. 홍콩 ELS 상품이 40만 계좌 가까이 팔린 점을 감안하면 금감원 배상에 따라 합의에 이른 사례는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이달 들어 중앙지검과 금감원에 금융그룹과 금융당국을 피고발인으로 각각 고발장을 접수한 데 이어 전액 배상을 위한 추가 고발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감독원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감독원에 고발하고 또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전액 배상토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대다수의 투자자가 고발에 동참하고 대규모 법률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1분기 거액의 배상액 충당부채에 이어 2분기부터는 각종 고발과 법률 소송이 5대 금융지주의 경영에 복병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면서 역성장했던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게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판매 채널을 빠르게 강화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 덕분에 뚜렷한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10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증가세로 돌아선 LG생활건강. 사업별로 보면 뷰티 사업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 프리미엄 화장품인 더후의 중국 사업 실적 개선이 원동력이었습니다. 중국 인플루언서인 왕홍들을 앞세워 중국판 틱톡 더우인에 집중한 결과 2021년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걷던 중국 지역 매출이 전년 대비 10% 반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중국에서 오희와 수매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해 고정비를 줄여가고 있는 것도 영업이익 개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2021년까지 17년 연속 성장 기록을 세우던 LG생활건강은 중국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둔화와 중국의 애국 소비 운동 직격탄을 맞으며 성장세가 꺾였습니다. 중국 사업이 턴어라운드 조짐을 보이면서 LG생활건강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쿠팡과 로켓 배송 거래를 재개했고 사세를 확장 중인 알리익스프레스 입점 등 국내에서도 활발한 채널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경쟁사 아모레퍼시픽도 실적 개선세를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중국 사업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북미와 유럽 등에서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국 다변화 전략이 효과를 보인 걸로 분석됩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중국 사업은 2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걸로 관측됩니다. K뷰티 기업들이 오랜 부진을 털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날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각각 4.39%, 3.08% 올랐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시장 핫 이슈들 살펴보는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이 서울 아파트 값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면서 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이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부 양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양 기자, 이 서울 아파트 값이 5주 연속 올랐는데 사실 해석은 좀 분분합니다. 오른 이유가 뭡니까? 네, 보통 집을 구할 때 두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이 전월세 혹은 매매 중 어떤 것을 살지가 첫 번째 고민이고, 매매를 한다면 구축을 살지 아니면 분양 아파트를 살지가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가격 흐름 한번 볼까요? 49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지난해 대비 물량도 44% 급감하면서 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격차가 줄어들면서 이 전세보다 매매를 택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 지역의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 1억 원 안쪽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 갭 투자 역시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차라리 집을 사자 이런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는 건데 여기에도 선택이 좀 있습니다. 이 기존 아파트보다 이 차익이 있는 이 분양 기다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서대문구의 홍제 3구역입니다. 홍제 3구역이 최근 공개한 일반 분양가 3천만 원에서 평당 3천만 원에서 4,250만 원으로 42% 상승했습니다. 네. 이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일까요? 15억 원에 달합니다. 인근 아파트 대비 5억 원가량 비싼 금액인데 공사비는 높아졌는데 분담금을 떠안을 수는 없으니 이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공급이 부족한 서울의 경우 이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도 없는데 가격까지 비싸지니 비교적 저렴한 구축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좁아지면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천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매 거래가 4천 건을 돌파하는 건 지난 2021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온 수치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데요.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은 노원구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중저가 지역 위주입니다. 고가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중저가 지역은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모습입니다. 네,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것도 이 분양도 너무 비싸다면 이 실수요자들이 많은 이 일정 가격대의 아파트 앞으로도 계속 오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지난 2년 동안 수요가 굉장히 누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 등으로 공급 물량 좀 급감하고 있는 데다 서울의 경우 청약 당첨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서 기존 아파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4월 역시도 현재 거래량 유지될 거나 혹은 더 높은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일명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정확한 명칭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 오래된 도시들의 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법안인데요. 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지의 경우에는 이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국토부는 어제 지역별로 주택수의 최대 10%까지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1기 신도시 전체 공동주택 30만 가구 중 2만에서 3만 가구가 해당하는 건데요. 이 비교적 규모가 큰 분당이나 일산의 경우 이 선도지구가 4곳까지도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건축을 좀 빠르게 해주고 또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 법이 시행되는 건데 1기 신도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개발 호재가 나오면 부동산 분위기가 들썩이기 마련인데 네. 1기 신도시의 집값은 아직 요지부동입니다. 높아진 공사비로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진 데다가 통합 재건축 추진 시에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더디게 진행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중순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공개할 예정인 만큼 이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높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특정 업종에 투자하는 테마형 상장지수 펀드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가장 인기가 있을 때 상품을 만들다 보니 정작 상장을 할 때쯤이면 그 테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아 기자입니다.
당대 유행하는 테마를 쫓아 투자하는 테마형 ETF. 지수형 ETF와 달리 주가 변동성이 높아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개인 순매수 누적 금액만 1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경쟁이 심화되는 운용업계에서도 후발주자들은 시장 선점이 끝난 지수형 ETF가 아닌 테마형 ETF 출시에 더욱 힘을 쓰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테마형 ETF의 투자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투자 기간에 상관없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마형 ETF의 상장 후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보인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평균 수익률도 고작 2%에 불과했습니다. 연 3%가 넘는 은행 예금에도 밀리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테마형과 지수형 ETF 모두 단기간 투자할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가 80%나 됐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투자 시 레버리지 상품이 아니어도 30% 가까운 수익을 볼 수도 있었던 지수형 ETF와 달리 테마형 ETF는 여전히 절반 넘는 투자자가 손해를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테마형 ETF의 상장 이후 수익률은 같은 기간 코스피 혹은 코스닥보다 저조한 것은 물론 상장 전 해당 ETF가 추종하는 기업들의 수익률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어떤 산업에 대한 ETF를 만들 때는 한번 부각을 받았던 테마인 경우가 많고 저희가 보통 상품을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최소 3달 이상을 상장까지 시키는데 그런 레깅에 의해서 신규 상품 자체는 트랙 레코드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기를 끌던 테마주를 기초로 ETF를 만드는 사이 시장은 빠른 속도로 테마가 바뀌는 만큼 뒤늦게 따라갈 경우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ETF에 투자한다면 가급적 장기간 보유 시 우상향하는 지수형 ETF를 기본으로 하되 투자의 재미나 일부 분산, 해지의 개념으로 테마형 ETF에 접근하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